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규입니다. 여러분들 7급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7급은 일단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공단기나 카스파에서 출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셔가지고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제가 출제평에도 얘기를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국가 7급 행정학은 전반적으로 어렵진 않았죠. 평이 했고요. 전체적으로 한 20문제는 너무 쉬웠고, 한 5문제는 조금 더 어려웠고, 난도차가 상당히 심했고,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딱 볼 때는 마치 한 10년 전의 문제를 보는 것 같은 약간 올드한, 클래식한 그런 문제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제가 뜯어보니까, 그렇다고 변별력이 아주 없거나 그런 출제는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변별력이 아주 좋았다, 높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난도가 낮게 느껴져서 평균 점수를 공단기 예측 서비스에 보니까 75점이더라고요. 75점이 전체 평균이면 상위 20%는 한 90점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 분석을 해보면 일단 난도가 높은 게 한 5문제 정도, 중간인 게 한 6문제, 14문제는 너무너무 쉬웠어요. 거의 입문 수준의 문제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A급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C급에서 좀 덜 나왔고요. 그리고 기출 거의 그대로 나온 거가 한 10문제 정도. 그러니까 그대로 나왔다기보다는 기출 문제만 제대로 숙지를 하면은 풀 수 있었던 문제, 그대로 풀 수 있었던 문제가 10문제. 요거는 약간 변형된 문제, 10문제. 5문제는 약간 신경향 문제. 신경향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슈화가 되거나 그런 거보다는 여태까지 어디 숨어 있어서 나오지 않았던 지엽적인 거, 그런 게 한 5문제가 나왔죠. 신경향 문제는 거의 안 나왔어요. 넛지론이라든지 공공관리론 이런 거, 재정준칙 이런 것들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약간 전체적으로 출제 스타일이 최근에 작년에 국가 7급이나 올해 9급 시험들 문제 스타일하고는 많이 좀 다른, 옛날에 마치 군무원 문제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분야별로 보면 이런 식으로 총론하고 인사행정에서 좀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좀 편중이 됐죠. 인사행정, 정책학, 총론에서 한 6문제씩. 나머지는 거의 한두 문제 정도씩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번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중에 약간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처음에 10번 문제, 매틀랜드 정책 집행 통합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킬러 문제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의외로 다른 지문들이 쉬워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킬러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25번 딜런의 법칙,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랐는데, 딜런의 법칙 그 문제는 25번 정답률이 9%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까지 될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딜런의 법칙과 홈룰의 원칙은 그 논쟁이 주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논쟁이었거든요. 연방정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IGR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이런 단계, 요 관계에 대한 거지만, 딜런의 법칙, 딜런이라는 사람이요, 아이오와주 주정부 법원 판사입니다. 주법원 판사입니다. 이 사람이 판결을 하기를 주정부가 명백히 지방정부의 권한이다라고 이게 주지 않은 거는 다 주정부 권한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를 약간 불신하는, 자치를 불신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고, 그런 성향의 판결이 딜런의 법칙이에요. 근데 홈룰은 반대입니다. 쿨리 독트린도 반대죠. 지방정부의 권한은 절대적인 거다. 주정부가 이거는 지방정부의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건 주정부의 권한이다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건 다 지방정부 권한이다. 그래서 쿨리 독트린이나 홈룰은 지방 분권의 법칙이고, 딜런은 지방정부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직권적 법칙이에요. 주정부 판사니까 연방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그 기본적인 그 논쟁의 관계가 주하고 지방인데, 거기 보시면 함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1번 문제 보시면. 근데 1번이 의외로 저는 정말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업 때 제가 수입 규제의 사례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동차 수입. 입문 때부터 사례로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동차 수입을 규제하면 국내 현대나 기아나 국내 자동차 업계들만 소수가 이득을 보고, 다수 국민들은 좋은 차를 선택할 수 없고 차값 비싸지고 성능 떨어지고 질 떨어지고 이런 걸 사서 써야 되기 때문에 피해는 국민 모두 다수가 보면서 혜택은 국내 자동차 업계들만 보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적극적인 로비를 하잖아요. 그게 지대추구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획을 하잖아요. 포획. 그렇게 해서 쉽게 그런 수익 규제 같은 이게 이제 고객 정치인 거예요. 고객 정치. 가장 쉽게 은밀하게 지대추구나 포획에 의해서 규제가 채택이 된다.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윌슨이 빈집이 온다고 해서 그 중에 고객 정치에 해당하는 거죠. 수익 규제는 사례까지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은 분들은 별로 어려움 없이 풀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정답률이 6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못 들으신 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 고객 정치. 윌슨은요. 빈집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온다고. 이 중에 편익은 소수 국내 업계한테 집중이 되고 피해는 다수 국민한테 분산돼서 작게 느껴지는 그래서 얘가 얘를 압도하는 이게 바로 고객 정치입니다. 자, 3번, 포획, 지대추구 등으로 규제 채택이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진입규제 같은 게 대표적인 고객 규제예요. 너희들만 해라. 자, 2번도 수단적 가치. 우리가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있는데 본질적 가치는 공자, 형평, 정보 무조건 외우면 나머지는 다 수단적 가치라고 했잖아요. 그거 대입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답이 4번이었고요. 답은 수단적 가치죠. 여기는 형평, 공의 이런 게 본질적 가치. 공자, 형평, 정복이니까 이것도 본질적 가치 이런 거. 얘도 본질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네요. 4번만 본질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이 4번이고요. 3번은요. 예산 원칙 이것도 다 암기법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9급 중에서도 아주 난도가 엄청 낮은 문제. 통, 목수 특기, 단, 추 특기, 완, 현, 차수. 이게 예산 총계주입니다. 완, 현, 차수. 예산의 이용은 목적으로 옮겨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정성의 예외입니다. 사전 의결을 받아서 하잖아요. 이건. 예외가 아니죠. 고전적 예산의 원칙, 공명, 완, 단, 한, 통, 사, 정이었는데 이 완전성 이게 현차수, 단일성이 추특기, 통일성이 목수특기 이거 세 개 대입하면 이 문제는 쉽게 거의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 1초. 자, 4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문제였죠. 이상관철. 상임위원회, 행정부 관료들, 이익집단, 관. 이게 묶여진 게 철회상각. 철회상각은 하위정부하고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똘똘 뭉쳐서 정책, 특히 분배 정책을 말아먹는 폐쇄적이고 안정된 그런 정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철회상각과 같은 말이 2번 하위정부, 서브 거버먼트. 정답률이 거의 95%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5번이요. 철회상각, 이슈 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이상관철, 안정성 높고 다른 집단을 배제시키는 폐쇄성 높고 그다음에 지속성. 철이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오래 간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내부 통제에 해당하는 거.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헌법상 기관이지만 내부 통제예요. 우리나라는. 물론 영국, 일본, 미국 이런 데는 회계검사원이 정부 안에 있지 않죠. 그건 이제 외부 통제지만 우리나라니까요. 1번 내부 통제. 요거는 헌재, 국회, 이건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중 통제 다 외부 통제죠. 좀 내부 통제 보시면 감사원 내부 통제. 6번도 보겠습니다. 정책적 이원론. 우리가 이원론, 이론론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거 답은 3번이죠. 이원론은 정치하고 행정을 분리시켜서 행정은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즉 정치가 아니고 집행만 하는 거다. 경영처럼 하는 거다. 기술적 행정학이죠. 기능적 행정학은 행정 안에 정책 결정 기능이 포함돼서 행정은 통치 기능의 일종이다라고 보는 그게 기능적 행정학이에요. 얘는 정책적 이론론이에요. 그리고 이원론은 정책 형성 이론 기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번만 이론론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다 이원론이죠. 역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고, 그게 바로 부패된 정치가 역관 정치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윌슨이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행정은 not politics, but business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다 맞고, 3번만 이론론과 관련된 7번. 약간의 난도가 좀 있었지만, 그렇게 정답을
맞히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자, 공격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도 공격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느낌, 태도, 생각을 은연중에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투입, 전가, 투사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투사입니다. 프로젝션. 투사한다는 게 그대로 대입, 전가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음악을 좋아하면 저 친구도 음악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공격적이면 저 친구도 공격적입니다. 자기가 어떤 준법 정신이 없으면 저 친구도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태도, 특히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나 생각, 태도를 그대로 전가, 대입, 투입시켜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이게 바로 투사입니다. 대조 효과는요, 콘트라스트, 대비 효과라고 하는데, 지금 A라는 사람을 평정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전에 B라는 사람을 평정하다 보니 이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도 굉장히 청렴한 사람인데, B가 워낙 청렴한 거예요. 사실 A가 상당히 청렴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B에 비해서 조금 덜 청렴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대비 효과예요. 호강은 연쇄 효과입니다. 헬로, 연쇄. 기대성 차원은 저 친구는 어떤 사람일 거다. 사전에 미리 기대를 한 거. 그거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싹이 파랗다, 노랗다면 아무리 잘해도 못한 걸로 평가를. 사전에 이렇게 기대를 한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무비판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바로 기대성 차원. 그러니까 근평의 오류 중에 약간 이제 사례를 이렇게 냈는데 행정학은 공무원 시험 모든 과목 중에요 가장 응용, 추론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에요. 이런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우리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예가 많이 있잖아요. 예가 수업 때도 예를 많이 들어드리고 예를 잘 아시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또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다음 투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오류였고요. 기대성 착오, 피그말리온, 예언한 대로 행동합한 대비 오류, 직전의 평정자하고 이제 비교해서 평정하는 유사, 자신하고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한테 후한 점수를 주는 거. 이런 게 피그말리온 효과, 이게 일종의 약간 기대성 착오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언한 대로, 기대한 대로 평가한다. 기대성, 동일한 건 아니지만, 투사는 여기 지금 언급이 안 되는데요. 투사라는 거는 자신의 감정, 태도, 생각을 상대방에 그대로 대입, 전가시키는 거예요. 8번도 쉬웠죠. 답은 4번이었죠. NPM은 정책 기능으로부터 집행을 떼내서 준정부기관 민간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 따로, 정책 따로 너무 행정이 분절화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분절화를 줄이고 구조를 통합해서 정책과 집행 기능을 합쳐서 중앙정부가 다 챙겨야 된다. 총체적 정부, 합체적 정부. 이게 바로 탈 NPM이에요. 이건 NPM이 아니라 NPM에 대한 반발, 탈 NPM이에요. 나머지는 다 성과 중심, 수익자 부담지, 경쟁의 원리, 가격의 원리, 다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NPM의 특성입니다. 자, 9번을 볼게요. 이건 난도가 조금 높았던 문제고, 준킬러 문제 같은 분절의 축소요. 이건 탈 NPM이에요. 방금 전에 문제. 자, 9번은 이거는 조금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답률이 한 50% 정도 될 거다 했는데 실제 43%. 1번을 하신 분들이 42% 나왔거든요. 답은 2번이에요. 어디가 틀렸냐? 함정이 있었어요. 애가 들어가면 안 되죠. 비용 편입 분석은 어디까지나 경제성 분석이에요.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대안별로 비용 편입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이 대안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냐, 공평하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설명 못 해줘요. 비용 편입 분석은 경제성 분석. 그러니까 이 논문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자, 그런데 1번은 약간 여러분이 이제 헷갈렸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놓치신 분들이 1번으로 가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부 평가, 자체 평가. 정부기관 안에서 정부기관들이 각 부처나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공식 기관들이 평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자료들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객관성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여러분들이 객관성이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활용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외부 기관은 시민단체나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평가, 오히려 외부 기관의 평가가 공식적인 평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부 자체 평가가 공식적인 기관들이 한 평가예요. 그래서 객관성은 담보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활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활용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에요. 나머지 문제 없죠. 총괄평가 끝난 다음에 평가성 검토는 평가하기 전에 미리 가능성을 평가하는 거. 자, 이게 협의의 총괄평가고요. 집행이 다 끝난 다음에 영향이나 효과나 능률을 평가하는 거고, 이건 평가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이건 협의의 형성평가, 협의의 과정평가. 네, 평가성 검토는 지금 평가하는 게 가능하냐, 바람직하냐, 유용하냐, 소망스러우냐,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네,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요것도 정답률이 조금 낮았는데요. 저는 이 문제가 생각보다는 정답률이 높았는데 이 문제가 킬러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질문들이 너무 쉬워서 이제 정답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66%. 이게 정답이거든요. 3번이 매틀랜드.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어떻게 틀렸냐면 1번 하향식. 하향식을 후방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엘모는 후향을 뒤쪽을 본다. 집행 현장 상황에 적응한다는 얘기니까 그건 상향식이죠. 상향식. 그러니까 이 뒤에 것도 집행 조직과 조화에서 내려온 프로젝트 간의 원만한 적응. 그래서 이것도 범행이 주장하는 이거는 미시적 집행이에요. 이거는 엘모가 주장하는 후향적 적응. 근데 이게 다 상향입니다. 상향. 자, 2번은 하향이죠. 2번으로들 한 25%가 하셨더라고요. 아니 2번 상향 아니잖아요. 정책평가를 할 때 정치 집행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위에서 정해준 목표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달성하는 게 그게 집행이야. 이거는 완전 하향이죠. 이게 바뀐 겁니다. 상향 하향이 바뀐 거예요. 틀렸고요. 자, 3번. 자, 일단 4번도 틀렸죠. 왜냐하면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 목표나 수단 모두를 집행자가 다 설정을 하고 결정자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개괄적인 정책, 추상적인 정책 목표는 결정자들이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관료적 기업가형이 아니죠. 추상적인, 개괄적인 정책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집행자한테 맡긴다. 그거는 재량적 실현가형이에요. 재량적 실현가형. 이거 틀렸고, 3번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형은 보통의 문헌에는 거의 없고, 논문에만, 일부 논문에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좀 생소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딱히 이게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소거법에서 1번, 2번, 4번이 다 틀렸으니까 3번이 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론을 해서 정답을 추론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서 66%가 나왔는데요. 일단 3번 지문 자체는 굉장히 생소하고, 예, 신경향 이론은 아니고요. 옛날서부터 있었던 건데 너무 이제 다른 나카무라 스몰우드 그다음에 사바티의 집행 모형 다른 통합 모형에 밀려서 이제 가려 있다가 요번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가 필요하고요. 특히 지방지 시험 같은 데서도 좀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는 말. 정책 목표가 뭐하냐, 명확하냐. 갈등이 있냐, 없냐. 사회적인 합의가 갈등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합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표라는 거는 이 수단을 선택을 하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냐,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호한 거고, 정립되어 있으면 명확한 거고, 그러니까 정책 목표의 모호성과 갈등의 고저, 이거를 결합을 해서 정책 집행 상황을 4가지로 나누는데 이것도 통합 모형이 들어갑니다. 통합 모형이 일종이에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틀랜드. 목표가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냐. 그다음에 갈등이 없냐, 있냐. 사회적인 합의에 대해서 합의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러니까 2,000명 의대 정원 늘린다. 늘리자. 목표 명확해요. 이건 2,000명 늘릴까, 1,000명 늘릴까, 몇 명 늘릴까, 여기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그 의대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거는 돼 있는 상태예요. 이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럼 목표도 명확하고 합의도 있으면 이건 쉽게 집행이 되겠죠. 일사불란하게.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착착 집행이 돼요. 이런 집행을 관리적 집행 또는 기술적 집행이라고. 자, 그런데 목표는 명확한데 2,000명 늘린다. 목표는 명확한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는 안 되는 거예요. 목표는 명확한데 근데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대 정원 이 문제가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는 타협도 해야 되고 협상도 해야 되고 의대 교수들을 매수도 해야 되고 약간 정치력을 발휘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게 정치적 집행. 자, 그런데 합의는 돼 있어요. 의사가 부족하다. 근데 몇 명을 늘릴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000명이냐, 2,000명이냐, 3,000명이냐.
의사가 부족하다. 합의는 돼 있는데 목표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실험적인 집행을 해야 돼요. 이거저거 실험을 해요. 올해는 2,000명, 내년도에는 한 3,000명 해보고 1,000명 해보고 정책을 실험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합의도 안 돼 있고 목표도 명확하지 않아요. 늘려야 되는 거냐, 오르냐, 마냐, 몇 명을 늘릴 거냐, 이게 다 안 돼요. 이거 엄청난 갈등이 있는 상태죠. 자, 이런 갈등은 이런 정도 되면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도 크고 꼭 기계적으로 착착 집행될 수가 없고 실패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가장 사양적 집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상징적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이라는 게 그냥 상징적일 뿐이지 제대로 집행이 안 될 거를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책 집행이 일종의 학습 과정의 성격을 띠게 돼요. 이거는 아주 기계적인 과정의 성격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하향식 집행이 가능하고 이렇게 갈수록 상향식 집행이 필요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관정실상 이렇게 좀 외워놓을게요. 관정실상으로 갈수록 상향식 접근법이 필요하다. 관정실상 이렇게 갈수록 어렵다. 쉽다. 하향식, 상향식. 해설 참고하시고요. 조금 더 11번 체제론. 이건 간단한 문제였죠. 3번 소멸 가능성을 강조한다. 부정하죠.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개방체제는 생존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해체, 소멸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부정입니다. 답이 3번입니다. 우리 인문 심화 때 다 했던 거고요. 네, 부정적 엔트로피.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 정답률이 이것도 조금 낮았는데요. 이건 준킬러 문제 정도는. 그런데 사실은 저희 1번, 이게 1번이 맞는 거거든요. 사이버네틱 모형은 이 대안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인과 모형을 가지고 그 순간 예측을 해서 그 결과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대안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과적 학습이 아니잖아요. 도구적 학습이잖아요. 그냥 시행착오적인.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해봤으니까, A를 해봤으니까 자기도 A를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가고, 아니면 또 바꾸고. 이런 식의 시행착오적인 학습, 적응적인 학습, 이걸 도구적 학습이라고 하고, 이거는 대안의 결과를 미리 딱 예측을 해서 그 대안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적의식 없이 그때에 대해 적응하는 그런 의사결정 방식이에요. 그게 비목적적, 적응적 결정이에요. 이건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목적의식 없이 SOP를 가지고 관습에 의해서 그때그때 해본다. 대안의 결과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려 하지 않는다. 인과적 학습이 아니다. 도구적 학습이다. 그게 적응적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지금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약간 1번을 비목적 적응이라는 말이 우리 교재에 다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설사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속어법으로 다른 지문들 보시면 다 틀렸어요. 2번은요. 직관이 중요하다. 초합리성. 이거는 회사가 아니라 초합리성이니까. 최적. 드로우가 주장한 최적 모형입니다. 3번은 타협이나 이런 것들, 고난 다 분산돼 있고, 타협과 협상을 시도한다. 이거는 앨리슨의 모형 3잖아요. 관료 정치 모형. 이거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책 결정 하나의 우연한 현상이다. 우연한, 의사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게 흐름창 모형이나 쓰레기통 모형. 계획적으로 착착되는 게 아니라, 이건 혼합수사 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다 틀린 거죠. 1번 맞는 거죠. 정답률이 좀 아쉬운데 한 50%밖에 안 됐고요. 3번으로 35% 가셨더라고요. 3번. 조직과정 모형은 모형 2잖아요. 상층부 개인들한테 권력이 다 분산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타협과 협상을 통한 정치적인 결정으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조직과정 모형이 모형 2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모형 3, 관료정치 모형이에요. 13번 예산제도. 이건 어렵지 않았죠? 연기준 예산제도. 원점에서부터 해오던 것까지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혹시 대폭적인 축소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불안과 위협을 느끼게 된다. 맞는 말. 자, 성과주의는 업무 단위 선적이나 원가 계산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성과주의 한계 중에 하나인데 용이하다 했으니까 틀렸죠. 자, 이것은요. 이것도 하향식 예산이기 때문에 위에서 다 비용 편입 분석을 하니까 직권화를 초래할 수 있고 목표의 계량화도 어려워요. 사실 공공부문의 목표라는 게 그렇게 명확하게 계량적으로 설정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리을은 품목별로 일일이 정해주기 때문에 감시 통제가 용이하고 입법부 우위에 예산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 이건 뭐 기본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니은 디귿이 틀렸다. 기억 리을만 맞다. 답이 2번, 14번 보겠습니다. 신축성 유지 방안, 이것도 마찬가지. 장관항은 입법 과목인데
입법 과목간에 옮겨 쓰는 거는 이용이잖아요. 이용. 1번 기억은 틀렸고. 니은 어때요? 요거는 이제 원인행위는 해놓고 불가피 원인행위를 못한 이월이니까 사고열이죠. 사고열. 근데 지금 명시효라고 했잖아요. 틀렸고. 지금 예비비 맞겠습니다. 예비비는요, 예상할 수 없는 지출이나 부족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 안에 계상을 하는 거예요. 세입세출 예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형식이 총세계명국이에요. 총세계명국. 이게 세입세출 예산인데 이 안에도 예비비, 이 안에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에요. 이체는 정부조직이 개편됐을 때 책임소관이 바뀌는 거. 맞겠죠. 맞는 거는 아래 두 개만 맞습니다. 15번.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건 다 통제고, 요게 이용. 입법 과목 간의 이용. 요게 전용, 행정 과목. 이체. 2월. 방금 전에 문제는 명시효과 사고율을 잘못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게 바로 계속비. 요게 바로 예비비. 세입세출 예산 안에 계상이 됩니다. 긴급 배정, 추가 경정 예산, 신축성 유지 방안. 15번도 보겠습니다. 15번은 요것도 좀 실수를 하신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옳지 않은 게 이제 답이 1번이거든요. 어디가 문제냐면, 자치단체 그 자체에 임된 거다.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기관임사무는 집행기관장한테 집행만 위임한 거예요. 국가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 그 자체에 임된 건요, 자치단체 장과 의회에게 공동으로 위임이 된 거예요. 공동으로. 그래서 의회가 결정을 하고 단체가 집행을 하는 그런 사무이기 때문에요. 자치단체 자체에 임됐다면 이거는 단체임이에요. 단체임. 국가도 관련되고 지방도 관련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려요. 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거다. 집행기관장한테만 위임된 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1번이 틀려요. 2번 효율성은 경제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어느 계층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보충성의 원리, 자치단체에 주는 게 맞지만, 기초에 주는 게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계층에서 처리하는 게 경제적이냐 더 이런 것도 2차적으로 보완적으로 고려는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경제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이에요. 요거는 통 크게 중대단위로 사무를 줘서 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사무를 완결할 수 있게 폭넓게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포괄성. 자치사무는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감독이 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후의 법을 어긴 경우에만 감독을 합니다. 사후. 합법성 위주의 사후 통제. 고유사무, 단체임사무, 기관임사무. 단체장에게 임된 게 기관임이고요. 자치단체 자체에게 임된 게 단체임이에요. 1번 지문이 틀린 거죠. 단체장, 집행기관장한테 임된 게 기관임사무. 이 관계가 이거는 국가하고만 관련되고 이거는 국가하고 지방이 같이 걸려있어요. 의회나 조례로 이런 것들은 제정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의회나 조례로 관여할 수가 없는 사무예요. 국가하고만 관련된 사무. 통제가 고유사무, 자치사무는 법을 어긴 경우에만 사후에 이것만 통제가 합니다. 단체임사무는 여기까지. 기관임사무는 사전 통제까지. 16번 공무원의 신분보장인데요. 2번이죠. 정직은 중징계 중에 하나로 우리가 경감, 정강, 해파 중에 견감은 경징계고 그다음에 정직부터는 중징계예요. 그리고 보수도 1 내지 3개월 동안 보수가 전액 삭감돼요. 감봉은 3분의 1이 삭감되고 정직과 강등은 전액이 삭감돼요. 그 기간 중에. 그러니까 2번의 후단이 틀린 겁니다. 자, 요거요, 강임의 사유 맞는 겁니다. 이건 징계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해임, 해산, 파호 3년간 재임용이 안 되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 외에는 퇴직금은 다 줍니다. 공무원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네, 파면은 공무원연금법상 불이익이 있죠. 2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감액이 돼요. 근데 해임도 이런 경우에는 4분의 1에서 8분의 1까지 감액이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런 거 제외하고는 감액이 없어요. 자, 징계, 경감, 정강, 해파.
6개월간 승급 안 되고요. 1, 2, 3개월 동안 보수 3분의 1이 삭감되고, 전액이 삭감되고, 강등도 전액이 삭감되고요. 해임은 3년간 재임용이 안 되고, 퇴직금 제한 없어요. 원칙적으로. 요건 있고. 자, 그리고 직위해제, 직권면지. 직위해제 중에요. 징계의결, 요거요. 방금. 중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까지가 경징계고 어디부터가 중징계인지 아셔야 돼요. 경감이 경징계, 정강, 해파가 중징계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질문에서 정직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중징계예요. 그런 사람은 직위 해제시킬 수 있어요. 정식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위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자, 17번 규제. 이건 뭐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고 우리가 수업 때 많이 다뤘던 문제라 틀린 거는 답은 1번이죠. 투입물, 원료, 재료, 기술 이런 걸 직접 사전에 규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정만, 제조 과정, 유통 과정만 규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강도 높은 규제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잘 따르고 있는지를 수능 여부를 확인하기는 용이하지만 규제 대상자한테 자율성을 주지는 못해요. 딱 지정된 기술, 원료, 재료를 써야 되니까. 근데 관리 규제는 그런 거는 규제하지 않고 과정만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피규제한테 자율성을 더 많이 주는 규제예요.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말이에요. 네거티브.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요것만 금지한다 이런 식이니까 자율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거티브가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자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규제는 정부가 직접 하는 거고 이거는 민간 단체한테 이거는 규제 대상자한테 주는 겁니다. 수단이 원료, 재료, 기술을 통제하는 사전 규제인데 이거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자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자, 이건 이제 18, 19번은 법령 문제인데요. 법령 문제. 법령 문제는 아무래도 조금 난도가 있잖아요. 이제 18번도 조금 준 킬러 문제였어요. 실수를 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법의 일조 목적이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조 목적을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그 공식 같은 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일조 목적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민주성, 능률성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공정성 이런 것들. 근데 우리 인사행정 관련해서 인사 관련 법들, 그다음에 윤리 관련 법들의 일조 목적이 조금 달라요. 자,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네, 지방공무원법 이런 것들은 공무원의 인사를 하는 관련된 법이니까 인사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해야죠. 이거는 윤리에 관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렇게 인사 관련 법들은 일조 목적에서 민주성, 능률성 이런 걸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윤리와 관련된 법에서 뭐 민주적으로 한다, 능률적으로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공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공정. 그래서 김영란법, 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윤리 관련 법은 일조 목적에 보시면 뭐 이런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성이 언급되어 있고요. 이런 거 국공법, 지공법 같은 인사 관련 법에는 주로 민주성과 능률성이 언급이 돼 있어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잘 나가다가 얘 때문에 틀렸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공정성.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설 보시면 일조 목적이 그렇게 돼요.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될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 능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문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상당히 좋았던 시도였다고 봅니다. 준킬러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윤리법에 선언적으로나마 규정이 되는 것들이에요. 뭐 이런 게 틀렸다고 볼 뭐 여지가 없잖아요. 자, 19번 국가공무원법. 자, 이 법. 공무원의 봉 옳지 않은 건 예. 친절하고 공정하게 이런 게 규정이 돼요. 2번이 틀렸네요. 자, 모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외의를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단서에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걸 인정을 해주고요. 이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 사람은 누구냐? 현업에서
과기정통부 산하 현업에서 사실상 노무를 하는 사람, 집배원들 많아요. 집배원. 우정직들. 집배원들은 따로 노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집단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 공무원들은 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단서에 다만 이런 사람들은 예외로 한다. 대통령으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게 우정직 공무원들이에요. 2번이 틀린 겁니다. 대통령 허가 받는 거, 사례 향응 받아서 안 된다. 20번을 볼게요. 정책 의제인데, 요거는 보통 문헌에서 많이 언급들을 안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지문들이 확실히 맞잖아요. 약간 소호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호구도하고는 문제 성격이 감정보다 이성적인, 우리가 이성적인 측면에 아무리 호소해도 잘 안 돼요, 이게. 네, 감성적인 측면에 호소하면 쉽게 의제화가 됩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죠. 감성이라는 게 예를 들면, 공포와 분노, 슬픔, 충격, 기쁨. 우리가 노벨 문학상, 우리 작품을 더 많이 번역을 잘해가지고 상을 더 많이 받게 하죠. 요번에 한강 씨, 노벨상, 이걸 계기로 이런 걸 틈타서, 국민들이 엄청 지금 들떠있고 기쁘잖아요. 이런 걸 틈타서, 예를 들어 한국문학번역원 같은 그 공공기관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걸 더 기관을 늘린다든지, 부서를 늘린다든지, 예산을 더 증액한다든지, 이런 거는 쉽게 의제화가 될 수 있겠죠. 전쟁 때문에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럴 때 그 관련된 의제 같은 거 쉽게 채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문제일수록 더 쉽게 의제화가 될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다른 나왔죠. 외부주도형. 정부 의제, 공적으로 채택한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사일정 얘기하는 건데, 가장 강도 높은 직접적인 수단으로 폭력이 있다. 폭권 동수가 있어요. 폭권 동수로 내려갈수록 완화된 수단. 21번. 이건 간단한 문제였죠. 4번. 행정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 이제 대응성, 책임성, 민주성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얘는 역관주의입니다. 실족주의는 신분보장이라는 가치가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책임을 묻거나 대응성, 책임성, 통제성이 안 되는 거예요. 실족주의. 단점이 대응성, 책임성은 안 되는 거예요. 자, 22번. 직업공무원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자, 3번에 보시면 폐쇄형이기 때문에, 지역공무원제는 폐쇄형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응도 못하고 외부의 전문 기술 이런 사람들 영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일반 행정가가 나타나요. 폐쇄형, 일반 행정가, 계급제. 이게 지역공무원. 자, 4번. 계급제를 근간으로 한다. 젊은 인재 영입한다. 자, 지역공무원제 단점이 보시면 신분보장, 통제가 안 된다. 전반적인 질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전문성,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할 수 없다. 그리고 분류 자체가 계급제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가가 양성되는 구조예요. 전문성은 떨어진다. 자, 23번 문제 정답률이 이게 63%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학자, 우리 그 밑에 정리된 표를 보시면 7급은 IGR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학자들이. 그게 9급에 비해서 좀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틀린 게 일단 앤더슨은 IGR의 개념을 여러 개, 연방정부 안에 있는 모든 정부들과 일어나는 관계, 작용, 이걸 IGR, 정부 간 관계라고 한다. 맞고요. 나중에 개념 얘기하는 거고. 라이트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그 세 정부들 간의 관계를 연구를 한 건데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모형은 독립된 실체이면서도 서로 협력이 가능한 그런 모형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중첩형. 독립된 실체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협력이 유지가 되는, 경쟁할 건 하고,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첩이 되죠, 이렇게. 그것도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엘코크의 동반자. 엘코크는 동반자, 대리인 모형, 지배인 모형 이렇게 구분했던 사람이거든요. 엘코크. 그러니까 7급의 IGR은 옛날에 가장 대표적인 라이트의 모형, 요거 벗어나서 로즈의 모형, 엘코크의 모형 이렇게 점점 번져가는 그런 추세예요. 네, 4번 엘코크는 동반자형, 대리인형, 그 다음에 지배인 모형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지배인 모형이 약간 중첩형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수평 대등한 거고, 이건 완전히 예속 관계고, 요거는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네 책임하에 지방 정부를 관장해라. 지배인이라는 게 뭐예요, 지배인? 단순한 직원은 아니잖아요. 직원 중에 총 책임자, 약간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동반자 모형은 완전히 수평 대등한 파트너십이고, 이거는 수익적인 예속 관계고, 이거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는 거고,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냥 3번이 틀렸습니다. 지배인 모형은 엘 코크가 주장한, 로즈가 주장한 모형 중에 지배인 모형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전략적 협상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지배인 모형은 로즈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략적 협상 모형이고, 이거는 엘 코크가 주장한 모형이에요. 엘 코크. 지배인 모형.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을 관리한다. 그런 게 지배인입니다. 자, IGR. 엘 코크 모형이 동반자, 대리인, 그 다음에 요게 바로 교환 모형인데 지배인 모형. 킹돈의 소작인 모형하고도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로즈의 전략적 협상 모형, 요거하고 좀 비슷하고, 이런 게 다 제3의 모형인데요. 학자들이 이런 모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챈들러의 지주 마름 모형. 그러니까 마름이 소장인들을 관리하는 중간 책임자입니다. 이것도 지배인 같은 그런 모형이에요. 이 제3의 모형이 완전 수평적인 대등한 것도 아니고 완전 예속도 아니고 약간 어느 정도 걸쳐 있거나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받거나 그런 제3의 모형. 학자들이 종국적으로 이상적인 모델로 얘기한 것은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에요. 24번 난도가 조금 높았던 문제인데요. 그래 많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24번 우드워드. 우리 양기법으로 소대연, 유기유 이렇게 하잖아요. 소대연. 소단위 생산기술, 대량 생산기술, 연속공정 생산기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기술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유기적 구조. 소규모니까, 신설 조직이니까요. 주문 생산, 소규모. 이거는 대량 생산, 기계적 구조. 요거는 또 유기적 구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유기적 구조에서는 공식화가 어렵고, 표준화도 이제 어렵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농도인데요. 농도가 높아져요. 농도가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기술적인 지원도 해야 되고 하니까 농도가 감소된 게 아니라 높아집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대량 생산 기술은 기계적 구조니까 SOP나 매뉴얼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맞고. 요건 이제 주문 생산에서 긴밀히 접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SOP를 막 기계로 찍어내는 이런 게 안 되니까 대면 소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소단위 생산, 이런 건 유기적 구조니까 이런 말이 맞는 말이에요. 느슨한 구조. 수직적인 분화가 낮다. 여기서는 높다. 긴밀한 구조. 이거는 수직적인 분화가 높게 이루어진다. 기계적 구조니까. 이거는 좀 소단위 생산 기술이니까 맞는 말. 4번만 틀렸네. 우드워드, 소단위, 대량 생산책. 그 다음에 연속공정은 가장 복잡한 게 있습니다. 유기적, 기계적 구조. 자, 마지막 25번은 저는 킬러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의외로 결과적으로는 이게 킬러 문제가 됐어요. 정답률이 9%예요. 9%.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부 수험생분들은 좀 아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딜런과 홈룰은요. 쿨리 이런 딜런과 홈룰의 법칙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한 권한 논쟁입니다. 연방정부가 아니에요. 주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이쪽 주정부의 권한을 1차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게 바로 딜런입니다. 아이오와주 주정부 판사였거든요. 딜런이. 딜런스 프린시플, 딜런의 법칙은 주정부가 이거는 지방정부의 권한이다라고 명백히 부여하지 않는 것은 다 주정부 권한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약간 이건 직권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나 지방자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람은 지방정부에 맡기니까 역관주의 팽배하고 비능률 낭비 무질서 안 되겠다. 주정부가 통제를 해야 되겠다. 지방자치나 지방정부에 대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딜런. 근데 반대가 쿨리입니다. 쿨리. 이 쿨리의 법칙, 쿨리 독트린 이런 게 이제 홈룰의 법칙이 됐어요. 물론 지금은 40개 주 이상이 홈룰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상당히 논란이 심해서 한 반반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지방정부의 절대권 이게 바로 쿨리의 법칙이에요. 쿨리 독트린.
이게 넓게 보면 홈룰의 원칙. 홈룰. 2번이 틀렸어요. 연방은 관계없어요. 주헌법이에요. 주의가 제정한 주헌법의 범위 내에서만 거기서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딜런의 법칙입니다. 이건 단순히 주로 바뀌어야지 돼요.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요거는 딜런 법칙이 아니죠. 요거는 쿨리의 법칙이고요. 틀렸고요. 자, 3번이 바로 지방정부에 맡기면 역관주의 폐단, 비능률, 낭비, 무질서, 부패 이런 게 생기니까 이걸 막으려면 지방정부의 권한을 줄여야 된다. 그런 의도로 이걸 시도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정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정부도 더 부패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홈룰 쪽으로 이제 무기중심이 가긴 갔고 40개 주 이상이 이제 이걸 채택을 하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명분으로 그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헌장안을 만들고 자치헌장을 만들고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직접 결정하면 주하고 관계없이 자치헌장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이게 홈룰이에요. 자치헌장, 홈룰.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딜런과 홈룰은 주하고 지방정부 간의 권한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 생각만 하셨다면 좀 됐을 텐데 조금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아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직 시험 때는 이런 걸 좀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딜런하고 홈룰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요번에 결과적으로는요 9%니까 여러분들 60%가 2번을 하셨어요. 2번. 주헌법입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바로 얼마 뒤면 또 지방직 시험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직 스타일이 조금 더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난도도 더 높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이번 국가직 스타일에 집착을 해서 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던 대로 그냥 최신 경향 문제도 좀 나올 수 있고 법령 문제도 더 나올 수 있고 난도 높은 문제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하시던 대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남은 한 3주, 2주 정도는 여러분들 흔히 보면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새로운 걸 막 많이 하시는 것보다도 여단의 압축으로 첨삭 포함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정독을 한번 하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준비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방직 그 7급 동형 모의고사 그거 뭐 3회밖에 안 하니까 짧으니까요. 그거 한번 같이 들으시면서 여단의 압축을 정독하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마무리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방직 시험까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